네, 생태계 위기와 인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누군지 아까 소개해 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꿀벌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수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됐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뭔가? 꿀벌이 왜 실종됐는가? 농약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가 꿀벌들의 실종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농약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이 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10월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원인을 발표했죠. 공식적으로. 기후위기다. 작년에 10월, 11월, 벌써 1년 전이라 우리 기억에 가물가물할 텐데 10월, 11월 날씨 기억나시나요? 그죠? 저도 잘 안 났답니다. 10월 달에는 기온이 매우 추웠고 1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10월 달에는 여왕벌이 알을 낳아야 하는, 그러니까 애기벌을 낳아야 하는 시기였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왕벌이 아이를 낳지를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11월 달에는 온화한 날씨가 되니까 여왕벌이 이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11월부터는 벌들이 자신들의 몸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월동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근데 아이를 낳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월동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억 마리의 꿀벌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죠. 실종 사건인 거죠.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농작물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죠. 화분이 안 되니까, 그죠? 곧 식량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식량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가네코 미스즈라고 하는 동시 작가가 있어요. 이분 자체의 삶도 기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쓴 여러 동시 중에 벌과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요. 꿀벌 실종 사건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벌은 꽃 속에, 꽃은 정원 속에, 정원은 토담 속에, 토담은 마을 속에, 마을은 나라 속에, 나라는 세계 속에, 세계는 하나님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벌 속에. 아름다운 시죠. 물론 누군가는 이 시를 읽고 좀 범신론적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네코 미스트의 말처럼 한 벌의 죽음. 그것은 곧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정의의 문제고 평화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 생존, 생존의 위기다. 생명의 위기고 인간의 위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후위기를 조정 혹은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매해 회의를 하죠. 저번 달에 올해도 COP27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결과물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송도에 그린 펀드가 있습니다. 세계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즉 IPCC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2018년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 하나가 채택됩니다.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 1.5 도시 특별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에 있었던 파리 협정 COP21에서 합의된 지구 평균 기온을 2.0도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치보다 0.5도를 낮춥니다. 지구온난화 1.5도씨의 목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0.5도의 차이지만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생략을 하지만 0.5도 차이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1.5도의 약속을 전 세계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아주 간단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됩니다. 얼마까지 또 언제까지 줄이면 되느냐? 2030, 2050 두 개만 기억하세요. 2030, 즉 2030년까지 45%, 많게는 50% 정도까지 감축하면 돼요. 그리고 2050,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더 정확한 말하면 순제로 혹은 넷제로 혹은 탄소 중립 상태를 달성해야만 1.5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답니다. 1.5도의 약속, 1.5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벌써 1.1도 올랐으니까 0.4도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탄소를 감축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탄소를 사용하는 게 뭘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아침에 눈 뜨면 그쵸? 전원 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기 위해서 불 켜고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소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 에너지를 생산할 때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즉 저탄소, 석탄, 석유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탈탄소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적게 사용할수록 적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해요. 물론 교통수단, 산업 이런 것들도 중요한 탄소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 생산 방식, 소비 방식, 산업의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물의 소비 방식, 그 다음에 교통, 운송, 모든
산업의 혈맥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산업적인, 전반적인 삶의 방식들이 변화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5도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50년까지 전력의 70에서 많게는 85%까지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요.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사용 비중은 당연히 낮춰야 하는 거죠. 거의 제로 상태로 가져가야 되는데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목표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과 효율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언제를 대비 2010년 대비 90%까지. 수송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65%까지.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그만큼 사용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전 지구적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의 길을 막지 못할 거다. 오징어 게임 다 죽어. 기후변화와 인권,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문화와 삶의 양식에 의해서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문화, 삶의 양식이 변화돼야 합니다. 또 기후정의, 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는가?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감소시킬 건가? 누가 더 많이 감소시킬 건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사회적인 소외층들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거죠. 올 여름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폭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폭우의 결과, 물론 강남도 잠겼지만 강북의 한 반지하에 사는 세 분의 여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에게 위기이지만 특별히 약자에게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난민, 평화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이야기이므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세계기상청 WMO는 작년 2022년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 강수량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세계의 식량 안보와 보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또 국제이주기구 IOM은 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태풍 등 기후재난으로 기후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0%가 될 거다. 현재 지구 전체 인구수는 80억, 10%면 8억 명의 기후난민들. 그것은 기후재난과 식량 문제 등, 또 물 부족 등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
8억 명의 기후난면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분쟁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고, 국제적 분쟁의 강화는 전쟁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말이죠. 즉, 기후위기는 평화와 인권의 문제다. 여러분이 보시는 책, 그래서 기후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이 책에 따르면 무력 분쟁의 가능성, 즉 전쟁의 가능성이 10에서 20% 정도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벌써 1.1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모한 무나싱엔이라고 하는 인도 분은 UN 사무총장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빈곤, 환경 파괴, 사회 양극화, 테러리즘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거나 요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뭘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빈곤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사회 양극화의 문제, 신전쟁, 즉 테러리즘, 분쟁, 식량난, 물 부족 사태, 기후난민.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 날씨의 변화만은 아니다. 2019년 세계 인권의 날에 미셸 마셸레트라고 하는 UN 인권 최고 대표는 기후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인권 위협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 말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왜 기후위기가 최악의 인권 위협인가? 기후위기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더 확대하고 악화시켜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죠. 어느 날 갑자기 내린 비에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놓여 있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죠. 물과 식량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겁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사용할 에너지도 필요해요. 전기, 밥을 해먹으려도 가스도 에너지잖아요. 불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살 거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거주 공간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태풍은 어떻습니까? 폭우는 어떻습니까? 또 산불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기후위기는 인간의 행복과 안전, 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니 기후위기는 최악의 인권 위협인 것이 사실인 거죠.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나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보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인해서 발생할 사망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해줘. 물론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요. 윤리적인 문제에서 기후정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 그리고 평화 등입니다. 이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선 인간의 삶의 양식, 생활 양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후위기는 사회,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기초예요.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위기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반적인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에 의해서 인간들이 생명과 삶의 조건을 빼앗기게 될 거다.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소비 사회라고 합니다. 소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한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던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더 이상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는가가 곧 나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혹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는 소비 사회적 마인드, 즉 경제적 인간의 삶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인류가 맞이한 인권의 문제, 인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성장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공통된 의식이 싹트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곧 인간 보편의 문제이자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지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요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후정의, 세대 간 윤리 혹은 세대 간 정의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사실 생태보호, 빈곤택치를 위한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통합 등을 요청하죠. 그걸 우리는 기후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에도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내일도 여전히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다면, 즉 인간과 생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 우리는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윤리를 고려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샤르트르가 말했잖아요. B와 D 사이엔 C가 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오늘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만 이제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를 넘어서
미래에 존재해야 될 인간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혹은 생존할 수 있도록 내 선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 윤리적인 요청을 전반적으로 바꿔놔요. 그게 정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 혹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자, 기후정의부터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핵심만, 골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기후위기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즉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키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울리히 백은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기후변화는 빈자와 부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중심과 변들이 라는 엄연한 존재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 불평등을 지향한다. 그 말이에요. 기후변화는 사회문제,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거죠. 또 UNDP, 즉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완화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주민들의 생활이 급락하고 수백만의 영양실조, 물부족, 생태위기, 생존 손실의 늪에 빠질 거다. 절대다수의 인구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을 유린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지속되는 한? 기후위기가. 기후위기는 인류 보편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는 약자들에게, 즉 기후약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 더욱 큰 고통을 부여한다. 즉 재난의 불평등의 문제, 기후정의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인간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한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답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 입장, 나라마다 너무나 다른 주장들을 펴고 있거든요.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의 차이,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요.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탄소들을 배출해서 누적 탄소량이 너희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왜 우리랑 아시아 국가들이나 저개발 국가들이 서방 선진국 국가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탄소량을 줄여야 하는가? 이게 아시아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의 논지입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기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 생물학적인 약자들에게 상등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지적하고 나서 이에 반해서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 즉 누적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서방 선진국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국가 간엔 그렇지만 한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즉 기드슨은 누가 보다 더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피터 싱어는 어떻게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이 책임을 분배할 거냐 하는 거죠. 오염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화된 선진국은 많은 양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 정의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엄마 뱃속에 5개월 된 태아가 헌법소송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윤리는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와 함께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 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묻게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미래에도 인류가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오늘의 세대는 내일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겠죠. 이 집회에서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예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의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 지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지구를 살아왔던 동물들은 인간 때문에 벌써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 소녀는 자신에게 기본권, 인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발 오늘의 세대들이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는 내일 혹은 미래의 세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게 세대 간 정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를 완화하려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저감해야 합니다. 2030 50%, 2050 100% 탄소 중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선 우리의 생활의 양식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생산 방식 그리고 에너지 소비 방식을 다 포함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의 관점을 에너지 생산에서 에너지 소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에너지 구조에 기초한 문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면 알겠듯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 혹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탄소 혹은 고에너지 사용에 기초하고 있는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산 방식의 변화, 소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입는 옷이 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옷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생태 파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식사.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수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집. 식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소들은 우리의 미래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인권을 파괴하고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